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비지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헤드라인입니다. 한국GM의 법인 분리에 반대하는 한국GM 노조의 합법적 파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단체 교섭을 더 하라고 행정지도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현재 대책 회의 중입니다. 한국GM 부평공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 의혹을 놓고 오늘도 여야 간의 공방은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이번 사태에 책임이 박원순 시장이 있다고 질타한 반면에 여당은 사실 확인이 먼저라면서 박 시장을 옹호했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오늘 국정감사에 나와서 한국GM의 법인 분리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 또 지난 4월에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걸 회장의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대덕대 이호근 교수와 함께 산업은행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청약제도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대한 자격 기준이 강화된 점을 두고 신혼부부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해법은 뭐가 있을지 진단해보겠습니다. 예, 한국GM 사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GM 사태가 안개 속에 갇혔습니다. 법인 분리에 대해서 노조가 파업 절차에 들어갔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노조는 불법 파업을 강행할지 여부를 놓고 이 시간 현재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GM 부평공장 본사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재희 기자. 파업 여부를 고심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GM 노조는 방금 전인 오후 5시부터 이곳 부평본사에서 중앙쟁의 대책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가 지난 12일 제출한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했습니다. 당초 노조는 오늘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는 대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는데요. 중노위가 행정지도를 결정하면서 만약 파업에 들어갈 경우 불법 파업이 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한국GM 노조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는 불법 파업을 강행해서라도 법인 분리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불법 파업에 들어갈 경우 자칫 퇴로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며 합법적인 투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가 파업이 합당하지 않다고 본 배경은 무엇입니까? 네, 중노위는 공익위원과 근로자, 또 사용자 대표까지 각 1명씩 3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중노위 측은 현재 한국GM은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라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한국GM 법인 분리 관련 내용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사 간 단체 교섭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오늘 불법 파업 강행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GM 노조의 회의 결과는 빠르면 1시간 후인 오후 6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GM 부평 본사에서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의혹 논란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야 3당이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오늘 서울시 국감에서 이 문제를 놓고 여야 간의 정면 충돌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황인표입니다. 야당이 박원순 시장한테 책임을 물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박원순 시장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이 고용세습 문제에 대해 교통공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또 직원들의 답변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김석희 의원도 서울교통공사의 청년 일자리 약탈 문제로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고 이 교통공사 이외의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교통공사의 경우 입사 후 사내 커플이 있는데 이들도 친인척으로 분류가 돼서 마치 고용세습이 이뤄진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국감과 별도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는 과도한 정치 공세라며 감사원 감사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 용산 재개발 이 관련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야당은 박 시장의 섣부른 개발 계획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여의도와 용산, 강북 재개발 등을 통해 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지 말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운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시 가격이 급격히 올라서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서울시가 공시 가격을 크게 올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오늘 국감은 서울시 개발과 부동산 정책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이 고용세습 공방에 묻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국민연금보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6배 이상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받는 경우가 국민연금은 200만 원을 조금 넘은 데 반해 공무원 연금은 7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조슬기 기자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지난해 받은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37만 7천 원으로 1인 최저생계비로 정해진 66만 8천 원의 절반을 조금 넘었습니다. 반면 퇴직 공무원들이 받은 월평균 수령액은 240만 원으로 평균 수령액만 놓고 보면 공무원 연금이 6.3배 더 많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도입 시기도 오래됐고 월급에서 떼어가는 보험료도 국민연금보다 많다 보니 격차가 크게 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퇴직금이 따로 없어 연금이 퇴직금 역할을 한다는 점도 수령액이 큰 이유로 꼽힙니다. 공무원 연금 최고 수급자는 월 720만 원을 받는 전직 헌법재판소장이었고 전직 대법원장과 전직 서울대 학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수급자 15만 9천여 명의 평균 수급액도 월 3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최고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A씨로 월 204만 5천 원을 노령연금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도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47만 명의 5%도 안 되는 19만 3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덜기 위해서는 소득 대체율을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을 지금보다 10% 정도 상향 조정하고 그거에 맞는 보험료율을 3% 정도 인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057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전망과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뚝 떨어지는 신규 취업자 수, 그에 따른 실업률 상승. 최근 우리 고용시장 상황에 쇼크가 계속되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인데요.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실업률 상승의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왜 실업률이 이렇게 오른다고 KDI가 분석했던가요? 네, KDI는 경기가 둔화되고 이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올해 3분기 실업률은 지난해 4분기에 비해 0.38% 상승했는데요. 이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실업률 상승분인 0.23%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KDI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의 구조조정, 건설 경기 급락, 노동비용 상승 등이 일자리 부족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경기 변동이 실업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올해 3분기 실업률 상승분 중 일부는 경기 변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고용 쇼크 원인 가운데 중요한 걸로 인구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이 문제를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KDI는 이와 관련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KDI는 인구 구조 변화가 적어도 올해 취업자 수 증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구조 변화와 실업률과의 관계는 이번 분석으로 알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실업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혁신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과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금이나 근로 조건의 경직성이 완화돼 산업 간 실업자 이동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의 채용과 투자 계획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하면서 실업률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는 경기 둔화가 해결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들도 이달 31일부터 가계대출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을 시범 도입합니다. DSR 산출 대상이나 산정 방식은 은행권과 같은 수준입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이 카드사들도 DSR 규제가 시범 운영인 만큼 비율은 자율적으로 정하고 내년 상반기쯤에 관리 지표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의 오피스텔 실거래 가격이 지방에 비해서 2배 넘게 높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서울의 올해 오피스텔 평균 가격은 2억 5천만 원에 육박해서 1억 1,500만 원에 그친 지방보다 2.2배가 비쌌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KDI 생명보험에 대해서 애초에 인수하지 않았어야 될 회사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DB 생명은 10년간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에 대해서 공적 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 사장은 우리은행이 지주사로 전환하면 은행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높은 증권이나 보험도 편입돼 그만큼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이 오늘 지방자치단체 22곳과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하나금융은 이번 사업으로 어린이 2,550여 명이 혜택을 받고 보육교사 일자리 500여 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들으신 대로 한국 GM 사태는 오늘 다시 좀 새로운 분기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원래는 파업에 오늘부터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얘기가 좀 됐는데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당장 노조가 합법적이지 않은 그야말로 불법 파업에 당장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상황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또 미묘한 파장을 날 만한 얘기를 했습니다. 대덕대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와 함께 산업은행이 이번 사태에 있어서 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동걸 회장이 오늘 국감에서 법인 분리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외형적으로 판단하면 R&D 법인 분리가 보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 부분은 분명한 팩트고 맞는 내용이고 해외 법인도 대부분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비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현재 국내 R&D 센터도 한국에서 생산되는 차종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본사 결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형식적으로 R&D 법인을 분류한다는 것, 따로 끊어서 법인을 독립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게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이번 이사회에서 산업은행을 제외하고 이사회를 개최한 어떤 절차상 부분만을 가지고 언급해서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데 네. 물론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내면을 들여다본다면은 현재 GM 사태 군산공장 철수나 아니면 한국에서의 완전한 철수에 대해서 논의할 때 늘 얘기했지만 R&D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 부분은 우리나라가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데 생산성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부분을 늘 얘기를 했었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현재 어떻게 보면 R&D만 남기고 생산시설을 전면 철수하는 이게 초석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뒤로는 할 수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 말씀은 한국 GM이 지난 5월 정상화 합의안에서 만들었던 10년 잔류와 관련해서 생산기질 철수를 하더라도 R&D 법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잔류하는 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그 조건들 중에서 회사 전체 지분의 20% 이상을 매각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토권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지 지금 분위기상 10년 안에 일단은 R&D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매각하거나 철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회사 전체 자산의 20% 이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처리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토권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동안 생산시설이 유지되는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단지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이것이 우리가 뭐 8천억이 넘는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영원히 퍼머넌트로 우리나라의 GM 생산 공장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건 좀 착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 더 또 미묘한 얘기를 한 게 한국GM이 법인 분리 계획을 이동걸 회장은 4월 달에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오늘 또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를 그럼 몰랐을 것이냐 아니면 그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이 문제를 공식화하지 않았을 것이냐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예, 이렇게 빨리 GM에서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못한 듯해요. 왜냐하면 사실 경중을 따지자면 R&D 파트는 GM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현재 4월이나 5월에 이루어진 협상에 이거 생산시설도 10년간 유지될 것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생산시설을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 있는 생산 라인으로 차종을 옮기는 데는 최소 2년에서 4년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10년간 생산시설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이게 몇 개월 안에 이렇게 빠르게 언급이 되면서 실제 법인 분리가 진행할 것으로 예측을 못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원만한 협상 타결을 통해 가지고 GM 사태를 일단락했다, 봉합했다라는 어떤 성과로 남고 이 부분은 차근차근 좀 논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GM에서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 산업은행 측도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산업은행이 2대 주주로서 1대 주주인 GM과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이 별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사는 패싱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뭐 늘 논란의 여지가 없이 예전부터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산업에 대한 비전이나 문제점을 생각하기보다는 산업은행 자체만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런 부분에만 거수기 역할을 했다라는 비난이 예전부터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어떤 미래적인 어떤 비전을 보지 못하고 단순하게 처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비난은 면치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앞에서 이게 한국철수의 전조로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요. 또 법인 분리가 무조건 나쁘다만 볼 수는 없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노조나 정치권에서는 이게 철수의 전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양자 간의 이 미묘한 이 해석의 차이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실제 뭐 철수의 전조 조건이다라고 본다 아닌다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실제 이제 한국 GM의 군산 공장 철수 여부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카잼 사장이 한 얘기가 GM은 한국 시장에서 철수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한국 시장에 더 있고 싶다. 그런데 조건이 무엇이냐? 한국 정부의 자금 지원, 각종 혜택 부여, 노조의 양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지금 철수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얘기는 우리나라의 생산시설, 공장에서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GM에서 본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퍼머넌트한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개선이 될 것을 계속 요청하는 어떤 우회적인 표현인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면 우리는 철수할 수밖에 없고 단 그러기 위해서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안에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생산을 유지할 만한 근거, 결국은 생산성 증대에 대한 노사의 협조나 양보를 좀 받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의 이런 독단적인 이를테면 법인 분리 이번 사례 같은 게 되겠습니다만 이런 거를 좀 막을 수 있는 견제 수단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이미 늦었다고 보여지고요. 실제 법적인 해석도 그렇고 17개 항목의 어떤 비토권이나 이런 부분에다가 이런 어떤 경영이 하나하나를 다 집어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 어떤 신뢰가 바탕으로 돼서 서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은 정치권이 나서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강력한 노조 부분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국내 다른 어떤 자동차 회사하고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적절한 수준의 요구 조건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글로벌 기준으로 이걸 보는 시야를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정부가 좀 나서서 설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였습니다.
예, 오늘 이슈톡톡 첫 번째 이슈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서 최대 6.6배나 더 많이 받는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박연희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다.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알고 있었는데 6배 이상 더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왠지 좀 괜히 손해보는 느낌이 듭니다. 왜 이렇게 상황이 되는 거죠? 일단 이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평균 가입 기간이 상당히 긴 편이에요. 일반 가입자들은 보통 평균 가입 기간이 한 20년을 살짝 웃도는 경우가 많은데 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그리고 이번에 인용된 사례의 경우에는 한 40년 가까이. 아, 그럼 거의 2배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이미. 그렇기도 하고 불입 금액이 사실 훨씬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월급에서 우리가 떼어서 국민연금을 붓는다고 하잖아요. 보통 일반 직장인들은 4.5%, 9%. 4.5%에서 9%를 내잖아요. 그렇죠. 회사하고 나하고 반씩해서 9%를 9%. 넣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월급에서 17%를 불입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내 월급의 17%를 낸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내주는 거, 내가 내는 거 합쳐서 17%니까요. 일반 국민들이 회사에서 내는 것보다 일단 거기서 2배 정도 거의 차이가 2배 나죠. 되네요. 예. 2배 내고 2배 더 오랜 기간 붙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요. 사실 제도적으로 좀 유리하게 돼 있기도 합니다. 어떤 면이 그래요? 제도적으로 국민연금에 비해서 훨씬 나중에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가 돼 있는데 요거는 왜 그러냐면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많이 줄 형편은 안 됐고요. 정부가 그래서 지금 당장 월급을 많이 줄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퇴직금 겸 연금 수익을 좀 보장하겠다 해서 공무원들에게 일종의 어떤 유인을 준 것이거든요. 그 국민연금은 그리고 역사도 공무원연금에 비해 절반밖에 안 됩니다. 60년도에 시작했죠, 공무원연금이. 그렇죠. 58년에 기획해서 60년에 시작을 했는데 우리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8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여러 가지로 넣는 것 자체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그렇다는 얘기인데 근데 최고 수령액을 보면요. 지금 그 공무원연금이 720만 원이더라고요. 1등이. 네. 근데 국민연금 1등은 204만 원이에요. 아, 근데 뭐 어떻게 700만 원이 넘게 받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이게 숨만 쉬고 있어도 한 달에 월급이 720만 원씩 그러니까요. 들어오는 셈인데 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해? 그러니까요. 이건 공평하지 않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하시는 분이 최고 많이 받으시는 분이 204만 원인데 그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평균으로 받는 돈이 240만 원이거든요. 평균보다도 1등이 못하네. 그렇죠. 평균보다도 못한데 이런 차이가 왜 발생하느냐. 네. 일단 이번에 언급이 된 그 700만 원 이상 수령하시는 그분들은 2009년에 공무원 연금이 개혁되기 이전 그러니까 굉장히 후하게 주던 그 당시에. 제도를 고스란히 이제 그 수혜를 입고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고요. 그때까지 왜 그게 가능했냐면 그때까지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퇴직하기 직전 3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받습니다. 그 월급 제일 많을 때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월급이 가장 많은 그 3년을 평균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뭐 대부분 전직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서울대 총장 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사법부에서 가장 높은 관리를 지낸 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2009년 이전에 그렇게 했던 거고 네. 지금은 그렇게 산정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생애 평균 소득을 중심으로 하죠. 작년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의 적자가 724조 원이라는 통계가 있더군요. 왜 이렇게 공무원 연금은 적자가 이렇게 많은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덜 내고 더 받는 그러니까 후하게 주는 구조로 이 구조 애초에 때문에. 설계가 그렇게 돼 있었고요. 사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런 공무원 연금 그 손실분을 우리 국민 세금으로 좀 메꿔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이 구조를 계속 뭐 말은 많은 것 같은데 바꿔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도 공무원 연금은 개혁을 못한 겁니까? 사실은 공무원연금도 중간중간에 개혁이 좀 있었고요. 아,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에도 대대적인 손질이 한 번 있었죠. 그때 결정적으로 달라진 게 뭐냐면 연금을 받게 되는 연령층을 뒤로 미루게 됐고요. 60세에서 65세로 밀리게 되었고 그 직전 3년 평균치로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생의 평균 소득
거기에 1000분의 19 이런 식으로 계산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덜 주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개혁을 좀 했다 이렇게 평가할 여지가 있는데 공무원들 안에서도 불만이 있어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2009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임용이 됐던 사람들은 유리하고 2010년부터 임용이 된 사람들은 이 모든 불리한 구조를 우리가 떠안아야 되느냐 해서 거기에도 세대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그 아까 말씀한 2009년도에 이제 공무원 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그 덜 내고 후하게 받는 식으로 좀 계속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 1등, 2등, 3등은 뭐 700만 원 정도니까.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그분들은 사실은 다른 재산도 많은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거를 뭔가 좀 손을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좀 얘기도 좀 있습니다. 기존에 받고 계신 분들을 소급해서 적용하기 좀 어려울 거고요. 그건 어렵다. 아마 앞으로는 이 제도를 한두 차례 더 손질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올 겁니다. 이대로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계속 이거 아마 국민들 사이에서 분란이 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형평성이 계속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슈로 저희가 준비하는 건 관련형 전자담배 또 주류세 개편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얘기도 좀 계속 얘기를 나눠보죠. 평론가님, 네. 이 관련형 전자담배, 뭐 찐담배 뭐 이런 얘기도 표현은 그런데 어쨌든 관련형 전자담배로 얘기를 하죠. 이게 지금 세금이 일반 그냥 우리 동그란 담배하고 더 싸다 이거죠? 10%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90% 수준의 세금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작년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에서 여기만 10% 세금을 깎아줄 이유가 있느냐. 그렇죠. 그 전에는 세금이 더 저렴했죠. 그나마 지난해 조정을 한 게 90%입니다. 올린 게 이만큼이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일부에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덜 해로울 것으로 예상되니 세금을 덜 걷자. 그런 데서 의학적인 근거는 없었죠, 사실. 그래서 이후에 식약처가 그냥 담배나 찐담배, 그러니까 전자담배에서 넣어서 피우는 거나 건강 해치는 데는 마찬가지더라 이런 결론을 내놓으면서 이거나 저거나 세율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 그러네요. 그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사실은 유해성 여부는 지금 이 관련 전담배를 만드는 일부 회사와 사실은 식약처 간에 좀 뭐 분쟁이 있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유해성이 전혀 없는 뭐 몸에 건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금을 똑같이 받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좀 주장인 거군요. 이건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런 얘기가 좀 오늘 국감에서 나왔다는 거고 또 하나가 주세 얘기인데요. 네. 지난번에 왜 그 10,000원에 4캔짜리 수입 맥주 때문에 우리나라 맥주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 주세를 직매 종가에서 종량세로 바꾸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꾼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나라 맥주는 세금을 어떻게 매기냐면 그 소비자에게 가기 직전 단계까지 붙는 모든 돈을 다 더해서 그 가격에 따라서 비율을 일정 정도 정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네. 그 예컨대 맥주를 생산하는 그 가격 이외에도 뭐 운송비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유통하는 과정에 붙는 일체의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더해서 여기에다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모수가 크니까 당연히 세금을 많이 물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수입 맥주의 경우에는 신고가를 만약에 이 맥주의 원가가 50원이라면 이걸 뭐 한 30원, 40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판매율을 높여도 손해가 아닌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를 낮춰서 종가세 기준에서는 그러면 50원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말도 싸군요. 안 되게 유리하다 이런 주장이 국내 업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종량세로 바꾸면 이제 수입 맥주 10,000원, 그 4캔에 10,000원 시대는 이제 끝나는 겁니까? 그거는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수입 맥주의 경우에는 약간 세금이 올라가는 게 사실이에요. 한 80원 정도. 그런데 국산 맥주의 경우에는 세금이 꽤 많이 떨어집니다. 아, 그래요? 몇백 원 떨어지는 수준이니까 이게 만약에 소비자 가격에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음식점에서 그걸 반영해서 메뉴판 가격을 내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사장님들이 내려주실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통 맥주가 한 병에 4,000원 정도들 수집해서 웬만하면 받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그 종량세로 바뀌어서 세금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를 뭐 3,500원이나 3,000원 내려야 되는데 평론가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 잘 몰라요. 그리고 소주의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좋은 것만은 아니네. 또 생맥주는 또 뭐 오히려 오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어쨌든 이거는 결정이 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봐야 되겠네요. 치맥은 먹을 수 있게 해준다고 경제부총리가 그러더군요. 그래요. 경제부총리도 치맥을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굵직한 이슈를 짚어보는 집중 분석 시간에는 정부의 9.13 대책 후수치로 청약제도 개편안이 나왔었는데요. 이 중에 신혼부부의 자격 기준을 상당히 좀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공급 청약 자격에서 제외된 신혼부부들의 불만이 요즘 터져나오고 있어서 이게 좀 적절한 건지 무슨 문제는 없는 건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서 두 분 모셨습니다. 명지대 권대중 교수 나오셨고요. 생활경제연구소 김방희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소장님. 네. 특별공급해서 이 특별공급이라는 게 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특별히 좋겠어요. 공급하는 겁니다. 일반 청약 대상자와 경쟁하지 않고 어떤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특정 계층에 따로 그분들끼리만 경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쟁률이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겠죠.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 다자녀, 뭐 서민들 이런 분들한테 주거 마련 지원 정책에서 이제 나온 거고요.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를 예로 들어본다면 여기는 아무래도 무주택 기간이라든가 부양가족 수가 적으니까 그렇죠. 일반 경쟁을 하게 되면 청약 당첨 확률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점수가 낮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럼 출산 혹은 이제 결혼을 지원하기 위해서 따로 이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주는 게 특별 공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특별 공급이 전체 이를테면은 분양 그 세대 중에서 뭐 대략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정해서 특정한 계층의 경우에는 이제 따로 경쟁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는 이번에 알아보니까 보통 수백 대 1 정도 평균적으로 하는 청약 경쟁률이 거의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니까 상당히 그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게요. 예. 물론 이제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이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조건이 바뀌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번에 9.13 대책의 골자 또 그 이후에 나온 후속 조치의 골자는 제도의 맹점을 악용을 해서 이득을 그러니까 투기를 하려는 사람들을 막겠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책이 들어간 이유가 궁금하네요. 이게 이제 그 9.13 대책 후속 대책으로 나온 그 9.21 대책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75%를 무주택자한테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통을 두 개 만든 거예요. 하나는 무주택자들 75%끼리 경쟁하게 해서 해주고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은 다시 25%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통에는 25%를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경쟁하게 돼 있어요. 이게 주택이 있으면 일단 뭐 공급하기 어려워졌죠. 근데 이 무주택자의 상당수가 또 신혼부부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신혼부부는 공공은 30%, 15%에서 30% 늘렸고 또 민간은 또 10%에서 20% 늘렸습니다. 그래서 10%, 20%는 20%, 30%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분양하는 겁니다. 특별 분양으로. 그 특별 분양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청와대 게시판에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으면 일단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5년 이내에 그 신혼부부여야 되는데 이걸 7년 늘렸어요. 이게 두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늘려서 신혼부부가 집이 없는 사람은 혜택을 봐요. 그렇죠. 근데 7년 동안에 집이 있었던 2년 동안에 또 집이 있었던 난 불이익도 더 못 받았던 그러네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던 게 자녀가 없어도 그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해놨는데 이게 2순위가 됩니다. 청약 경쟁에서. 이렇게 이제 특별 공급을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주택 공급을 하면서 무주택자에게 생활 안정을 꾀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주택이 있는 사람이 이 주택을 분양받게 되면 투기의 그 조장이나 또는 투기로 이용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내가 주택을 얼렁 팔고 분양을 받잖아요, 이게. 신혼부부들도 그렇죠. 그래서 분양가 차익을 로또 분양처럼 분양가 차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애당초 7년 이내에 주택을 가진 사람은 배제해 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근데 사실은 그게 문제예요. 신혼부부의 특별 공급 자격 기준을 강화한 셈인데요. 한 번이라도 그렇죠. 가졌던 사람은 제외한 이유가 이제 얌체족이라는 표현을 정부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 신혼부부지만 이게 특혜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다 누린 다음에 다시 사서 그것도 이제 경쟁률이 낮은 데서 특혜를 받는 건 곤란하다. 이런 얌체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 기존의 신혼부부들은 작은 평수든 지방이든 간에 뭐 빌라든 이런 거든 간에 그 5년 안에 뭐 일단 7년이라고 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이제 5년이었으니까 그 5년 안에 집이 한 채가 있었더라도 상관이 없었다. 그 조건을 잠깐 대상에.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이제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 분양임대주택 중에서 혼인기간 7년 이내에 주민등록부 상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무주택자. 그 기준에 무주택자면 되는 거예요. 팔았어도.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바뀐 게 이제 혼인 신고일 이후에
집을 가져본 적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 이후에 하여간 집을 가진 사람은 아예 이제 배제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소급 적용인 거잖아요, 이를테면은. 그렇죠. 무주택 이력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소급 적용은 조금 형평성 논란이나 좀 문제 소지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요. 결혼을 하면서 사실은 그 모두 다가 월세나 전세로 산다는 전제가 깔려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이제 그 이사 가는 게 불편하거나 해서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나 서울 시내 외곽 지역에 뭐 아주 소형의 다세대 주택을 사서 신혼 살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정부는 이제 주택을 팔고 매매 차익이나 이 분양가 차익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방지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더 억울한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근데 사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아까 국민청원 게시판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었는데 거기에 그 글 올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 말만 믿고 집을 팔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소급 적용을 하면 나보고 계속 뭐 전세만 살라는 얘기냐 뭐 이런 식의 글을 올린 분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정부 말만 믿고 집을 팔았는데라는 이 표현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신혼부부 희망주택처럼 집이 없는 사람이 우선 분양하는 것 때문에 집을 업계에서 이제 무주택자를 만들어 놨더니 이제 집을 가지고 이력을 따져서 안 되게 하더라 이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 소급 적용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군요. 이력을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를 했던 이력 자체를 문제 삼는 거니까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정부로서도 고심했던 대목은 그러면 이게 이제 악용돼서 자꾸 얌체처럼 그러니까 특혜를 여러 차례 받을 수 있게 한 거는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과거. 그래서 이번에 그 특혜를 한 번만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부도 고심은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정부는 제 생각에 좀 더 고민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네. 이제 주택 시장이 어려웠을 때 정부가 그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또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 수에 들어가지도 않고 종합부동산세도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그게. 맞아요. 예,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1억 원 이하입니다. 이렇게 일정 면적이나 금액을 따졌다면은 좀 이런 논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신혼부부가 처음부터 뭐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구입했다든지 뭐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했다든지 뭐 아니면 뭐 서울에 주택을 두 채 구입했다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지금 현재 입법 예고 기간 중인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10월 12일 날 고시했기 때문에 40일 이후가 지나면 이제 그 수정에서 실행됩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주택의 규모를 작거나 싸거나 지방에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보완할 수는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예고의 취지가 그런 거고요. 입법 예고라는 거는 네. 어떤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불편을 국민들 의견을 듣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신청 기관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이제 기존에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분들 얘기고요. 근데 사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다른 글들을 보면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정부의 무주택 우선 이런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불만이 목소리가 없을 수가 있겠느냐. 하지만 정부의 정책 의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정치의 오락가락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5년이 왜 7년 늘어났느냐. 그게 가장 이제 컸던 것 같아요. 이력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이력을 따지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력을 따지면 2년 동안 무주택 기간을 신혼부부 기간을 2년 늘려준 건 좋은데 그 2년을 늘리는 바람에 주택을 구입해서 팔았던 기간이 모자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그런 문제, 또 뭐 이게 정부가 이제 무주택자나 신혼부부에게 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신혼부부 희망타운을 지난해 11월 29일 날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30만 가구를 짓겠다고 했거든요. 이제 그게 일환인데 이렇게 계속 공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막아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 30만 가구는요, 굉장히 큰 가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즘처럼 뭐 결혼도 별로 안 하는데 그렇죠. 주택 공급에 대한 규칙 이제 시행 규칙이죠. 이거 입법 예고를 한 셈인데 이거 말고도 논란이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 어떤 거요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 너무 과한 처벌이다. 6개월 안에 1주택자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처분하지 않으면 1주택자의 경우에 이제 과태료 5천만 원, 징역 3년 이하 혹은 벌금 3천만 원 이하니까 이제 좀 과한 거 징벌적인 아니냐. 느낌이 좀 있죠.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75%를 우선 무주택자한테 주고 25%도 탈락한 사람과 같이 경쟁하는 거니까 이렇게 따져보니까 물론 이제 업계 추정이니까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당첨 확률이 1주택자의 경우에 거의 뭐 5%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란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시의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속될 정책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무주택자 위주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데 다만 교수님 말씀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좀 나타나고 있어서 보완 대책은 필요한 것 같아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그 법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장관의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바뀔 때마다 바뀝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래 갈 건 아니지만 이제 정부의 의지는 그 1가구 2주택, 3주택자들의 투기 수요를 없애겠다는 거. 예. 또 1주택자들도 자기 집을 팔고 다시 옮기면서 시세 차익을 누리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걸 철저하게 배제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 시장의 논리가 무주택자만 시장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미분양도 많고 또 악성 미분양도 있습니다.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뭐 6만 3천 대가 넘었고. 그러면 이 청약 자격을 강화한 게 지금 전국에 걸쳐 다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를테면은 그 신혼부부 희망주택 들어가는 전국은 다 해당됩니다. 아 그래요? 그 신혼부부 희망주택은 서울만 있는 게 수도권만 있는 게 아니고 부산도 그렇죠. 있고 다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나 뭐 이를테면 서울과 수도권처럼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만 이렇게 한정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신혼부부 희망주택 특별공고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어차피 지금 형평성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요 얘기 조금만 더 하면은요. 지금 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소급 적용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노부모 그다음에 다자녀도 특별공급의 자격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한다고 또 해서요. 이제 그래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예. 건데요. 그러니까 그 청원 게시판 같은 데 올라온 거를 유심히 보면 그 상대적 피해 의식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특별공급과의 형평성 문제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보면 이른바 이제 신혼부부가 돼서 자녀가 생기고 그러면서 집을 넓혀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제 상대적 피해 의식이 강하고 더 들어가 보면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무주택자 우선 배려하는 건 맞는데 사실상 그 1주택자들을 투기에 잠재적 투기의 주범처럼 이제 몰고 가는 속성이 있다. 아까 얘기한 뭐 그런 사법 처벌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불쾌하죠. 예, 좀 그것 때문에 감정적으로도 조금 사실은 그 신혼부부 희망주택을 왜 공급하는지가 알아야 됩니다. 예.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구입해 주는 것은 이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신혼부부에게 집을 지어준다고 집을 만들어준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다. 사실은 집을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양육을 책임지는 국가가 돼야 돼요. 다른 나라 사례 프랑스가 그래요. 프랑스나 다른 나라는 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주택 정책을 저출산을 어떤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효과가 별로 없을 거다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 프랑스 같은 경우 좋아진 건 대부분의 외국은 그 양육 쪽으로 해서 양육을 책임지는 국가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동사무소나 파출소나 이렇게 그 공공기관이 비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유치원이나 유아방으로 만들고 방과후 교실로 만들어서 고용도 창출시키면서 아이를 낳으면 거다 맡기고 퇴근할 때 데려가는 양육을 책임지는 국가가 돼야 돼요. 그런 부분은 이제 동의합니다만 이제 주택 마련을 신혼부부들한테 지원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인데 신혼부부가 도저히 집을 살 형편이 안 그런 돼서 것도 있죠. 예. 다른 나라와 좀 달리 주거 안정을 위한 이제 그런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는 거죠.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양쪽 양면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2, 4분기에 그 출산율이 0.97%밖에 안 됩니다. 둘이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난 거예요. 그렇죠. 네. 심각한 문제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저희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청약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좀 이를테면 이제 왔다 갔다 그 뭐 좀 정권 바뀔 때마다 장관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이런 문제에서 좀 비롯된 게 상당히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얘기를 오늘 좀 두 분 말씀을 좀 각각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청약제도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시다. 사실은 청약제도는 1977년도부터 시작을 됐는데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적게 한 5번에서 10번씩 바뀝니다, 이게. 이게 이제 지역마다 또 적용이 다르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는 그 주택에 대한 개념이 이용의 개념이 아니고 소유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신분 가치가 있어요. 맞아요. 강남에 살면은 뭐 신분이 올라간 것처럼 여기에 너무 엉매이다 보니까 정부도 이걸 규제했다 풀었다 이걸 또 정책에 반영했다가 또 이 경제에 반영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실은 그 주택 공급도 이제 100%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이 주택 공급에 매달릴 게 아니라 물론 가격이 오른다는 그 원인은 분명히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 거거든요.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을 해결하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택에 대한 개념을 이제 이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됐어요, 정부가.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주택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일용의 개념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용의 개념이다. 이용 개념이다. 네. 그리고 이 주택은 부의 축적이나 또는 자산 축적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 주택만큼은 특히 주택만큼은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은 정부가 지금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잖아요, 그죠? 예. 강남이나 강남 주변 지역의 집값이 오를 수 있고 로또가 될 수 있는 건 전부 연구임대로 가라. 이용하는 걸로 끝나야 돼요. 이걸 분양하다 보니까 분양하면 인근 지역과 시대 차이 있다 보니까 너도 나도 청약에 들어가서 분양만 되면은 중산층이 돼요, 바로. 예. 그러니까 너도 나도 부동산에 또 매달리는 거라. 그러지 말고 영구 임대로 가면 사는 걸로 좋게 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주택 정책 자체가 이렇게 매번 장관이 바뀔 때마다 청약 제도가 바뀔 게 아니라 청약 제도는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무주택자 중심 또 1주택자 중심으로 만들어 놓고 주택에 대한 개념 자체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청약제도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약제도도 이제 세금처럼 이제 누더기가 되는 이유가 정책적 혹은 정치적 고려를 수시로 하다 그렇죠. 보니까 누더기가 됐는데 이 누더기를 고치기가 참 어려워요. 세금도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은 이미 누군가는 혜택을 보고 있고 이번 신혼부부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맞습니다. 제도를 바꾸는 순간 상대적 피해자가 탄생을 해요. 이 사람들이 동의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청약제도 개편을 교수님 말씀처럼 할 수는 있는데 지금처럼 부동산에 열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안 되고 선안정 후 개편. 부동산 시장이 정말 안정이 좀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패러다임도 바뀌고 그럴 무렵에는 청약제도 전반에 대해서 손을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피해자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혹시 후분양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중에 후분양제가 있잖아요. 도입되게 된 동기가 네. 우리가 이제 77년도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던 시절에 선분양제를 도입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만 선분양제가 있는 걸로 또 남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일본은 선후분양제 선택하게 돼 있고 미국도 있습니다. 단지 이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선분양제를 도입했거든요. 다시 말해 수분양자에게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아서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짓게 한 거거든요. 예. 이제 주택 공급이 100%가 넘었거든요. 이제 서서히 자연적으로 시장이 후분양제로 갈 겁니다. 강제로 뭐 이렇게 끌어내릴 이유는 없고요. 그러나 이제 선분양제도의 단점은 바로 이제 분양권 전매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의 과열인데 후분양제로 간다고 해서 이게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후분양제로 가면 수분양제가 일시에 많은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부담이 좀 크죠. 네, 또 하나 좋은 지역 같은 경우 매매하자마자 매매 차익이 있는 지역은 또 역시 투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40%, 60%, 80% 이렇게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유도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선분양제의 단점 중에 또 하나인 부실공사를 막을 수 그렇죠. 있고 그것도 있겠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집 같은 경우는 겉으로 봐서 하자를 구분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살아봐야 합니다. 살아봐야죠. 네, 그러나 이제 후분양제로 가면 예. 시장은 분명히 재편됩니다. 예. 네. 저 소장님도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상대적 피해자들이 생기긴 하지만 조금씩 손을 보고 있는데요.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 별건 아닌 것 같았지만 대책에 디테일이 나오니까 바로 또 피해를 입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발끈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정책이라는 게 참 어려운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값이 만약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물가 상승 수준 정도로만 집값이 그렇죠. 오르가는 상황이라면 아마 집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청약제도 과열, 뭐 선분양제도에 따른 무슨 문제점들, 그렇죠. 뭐 강남 무슨 로또 분양 이런 얘기들이 사실 안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 주기적으로 집값이 이렇게 급등을 하는 상황이 불과 뭐 이번에도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올 들어 분양한 아파트가 평균 5억 원 올랐다는 기사가 나왔다고요. 주말에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하지 말라라고 누가 과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싶기도 하고요. 나는 손해보기 싫은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혹은 이득을 보고 싶은 거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집은 축적의 수단이 아니라 축제의 수단이 아니라 네. 주거, 이용의 수단이어야 된다. 이런 문화적인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도 분명히 진짜 필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드는군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로섬 게임이라는 말 아마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 이익을 보면 다른 누군가는 그만큼의 손해를 보는 거죠. 신혼부부 특별공급 논란이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투기 세력이냐며 반발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무주택자들을 우선한다는 정부의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이 중요하리라 봅니다. 정부의 정책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바로 이 정책이 그대로 가야 될 원칙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